그리스 아테네의 건축과 조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건축과 조각상은 요즘도 세계의 도처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무수히 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조각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 도처의 미술관은 그리스의 조각에 대한 희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닮은 석고상은 요즘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식용이지요. 너무 많아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그리스 조각을 가지고 뒷상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나 모든 도시에서 그리스의 신전을 복제한 공공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회의사당이고요. 이것은 비엔나에 있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법원 청사이고요. 이것은 미국 뉴욕주 올바니에 있는 교육청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덕수궁 석조전이고요. 이것은 경희대학교 본관 건물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으로 대표되는 아테네 그리스 건축이 어떤 것이길래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건축물, 특히 공공건축물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럴 만한 특징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흔히 파르테논 신전을 말할 때 그 건축 기술의 완벽성을 거론합니다. 모든 건축 구조는 황금 비율인 9대4, 방정식으로 하면 x는 2y 플러스 4분의 y라는 공식을 따랐고 착시 효과까지 고려하여 건물의 기반을 미세한 곡선으로 하고 기둥의 간격도 미세한 차이를 두었다고 하지요. 또 배흘린 기둥은 물론이고 또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서 모든 기둥을 살짝 안쪽으로 기울게 하는 등 건축학적으로 보아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건축이 특별한 것은 고대의 다른 나라들 건축물과도 구분되고 그 이후 로마나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것들과 비교해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파리 남동쪽 8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사르트르 성당입니다. 1194년에서 1220년까지 26년에 걸쳐 건립된 이 성당은 프랑스 고딕 양식의 걸작이라고 평가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첨탑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한치의 빈틈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예벽을 가득 채운 장식과 창문틀을 자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느 평론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것은 세부적 정교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꾸며진 중세시대의 초상화이며 이것은 신을 애타게 부르짖어 어떻게 하든 신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인간의 열망 그리고 오로지 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신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겸손히 만들어낸 헌신의 징표이다. 성당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맞닿을 듯 높은 천정은 간절한 구원의 소망이고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 쏟아져 내리는 밝은 빛은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한 줄기 구원의 빛입니다. 정교함에 기교를 더하여 후화찬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성당의 내부 모든 장식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모든 재능에 대하여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벽에 그려진 벽화나 부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순교한 성인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당 밖에도 성당 안에도 사람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로지 신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세의 건축물을 소개한다면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오른쪽 첨탑 부분이 보수 중이어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만 가려지지 않은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성당은 서쪽 출입문 위 아치에 있는 예수 승천도와 정교한 문틀 조각이 유명합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11세기에 봉헌된 이 성당은 첨탑이 조금 낮고 지붕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비잔틴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죠. 이 성당 역시 그 화려함은 끝간데를 모를 지경입니다. 특히 황금빛 찬란한 내부의 호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베네치아가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꾸며진 것들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번쩍이는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만든 모자이크는 압권 중의 압권입니다. 온통 성당 안이 황금과 보석으로 번쩍거립니다. 이에 비교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억지스러운 꾸밈은 말할 것도 없고 두드러진 장식도 없습니다. 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전을 둘러싼 높은 원주에 길게 파인 홈, 그리고 삼각형 박궁의 조각과 원주 상단 벽면의 부조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규칙적 배열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새겨진 것은 아테나 여신을 비롯하여 그리스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든 신들의 모습은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은 특별히 거룩하거나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증오, 음모, 배반, 살상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악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신이 구별되는 유일한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신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신을 섬기고 그들의 가호를 빌었지만 신이 절대적 숭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신을 모시기 위하여 건설한 신전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파르테논 신전은 그 안에 모셔진 아테나 여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전을 건설한 아테네와 아테네 사람들의 영광을 온 그리스에 보여주고자 건설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다르게 건물을 호화롭게 치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 등 아테네, 그리스 건축이 중세 건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미, 즉 아름다움의 기준은 호화로움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까지 드러나 보이도록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예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고대 인도의 힌두 문화권과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힌두 문화를 대표하는 브라만과 시바의 모습입니다. 몸에서 밖으로 굽어져 뻗어나온 여러 개의 팔과 머리, 손은 끊임없이 율동하는 듯 환상적 느낌을 더해줍니다. 몸의 형체와 가느다란 허리는 인간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인간을 닮은 모습은 그것뿐입니다. 기이하게 생긴 온갖 상징적인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를 휘감고 있는 코브라뱀, 해골, 인어 모양의 생명체,
머리와 귀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개의 긴 펜던트, 그의 발밑에서 몸부림치는 괴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 위에서 흔히 보아왔던 그런 아름다움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혼이 그려내는 환상입니다. 반면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조그마한 상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다른 지역의 예술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러한 그리스 예술과 가장 명징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인디아의 힌두 예술입니다. 힌두 예술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 밖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보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창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실이 환상에 불과할 만큼 완전히 무의미하다면 예술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상징주의의 길밖에 없습니다. 현실 세계를 묵살하고 대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힌두 예술가는 마음의 눈을 감았고 보이는 것들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브라만과 시바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 중요성에 집중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고대의 그리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징주의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의 여신 나이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승리의 여신답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 후기인 기원전 2세기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다분히 사실적이지요. 본래 기원전 5세기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에 있었던 승리의 여신 조각상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없지요. 근대의 상징주의 화가 블레이크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아테네의 나이키가 사실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브레이크가 그린 천사의 날개는 실제 날개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에 비하여 나이키의 날개는 금세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를 듯이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지요. 이처럼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하였고 아테네 그리스 화가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본령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베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현실을 초월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화가였던 폴리그노토스가 트로이의 헬렌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트로이의 헬렌은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을 만큼 절세 미인이었다고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는 미녀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미녀들이 많다고 소문이 난 크로톤으로 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맨 밑에 있는 그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모든 미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그린 그림은 그가 만났던 아름다운 미녀 누구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그가 만났던 모든 미녀들보다 한층 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했지만 사진기는 아니었거든요. 폴리그노토스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테네의 예술가들은 현실을 중요시하면서도 현실에 머물지 않았고 현실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초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의 그리스 예술은 고대의 불교 예술과도 구별됩니다. 불교 예술에서 조각상의 전제 조건은 인간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부처 머릿결의 소용돌이 무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수많은 머리와 팔, 그리고 발밑에 짓발려 뭉개어진 몸통, 떨어져 나온 팔다리, 인간의 머리채를 흔들어대는 괴물 등에서 느껴지는 비인간적 힘,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불교 예술은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그리스의 예술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불교 예술가의 작업은 고독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면에서부터 피어나는 생각의 불꽃으로 인하여 모든 자의식을 잃어버릴 때까지 수행과 고행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고행을 거쳐서 마음이 공에 이르렀을 때, 즉 쉽게 말해서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신성, 즉 부처님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의 위에,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한 내적 수시 속에서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이 땅의 기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현실을 정화함으로써 더럽혀지 않은 맑은 영혼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반면 아테네의 조각상인 이 아테나 여신의 모습에서 비현실적인 것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신들의 모습조차 현실 속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야 한다는 고대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강한 집착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와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피라미드만큼이나 그들의 정신세계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은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모시는 무덤입니다. 둘 다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테논 신전과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근본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집트는 일찍이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보다 이미 5,000년 전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척박한 그리스와는 그 입지 조건부터 전혀 달랐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가져온 풍요는 막대한 잉여 생산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강력한 왕권은 그 잉여 생산력을 바탕으로 초인간적으로 거대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신전과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거대한 크기에 반비례하여 이집트 문명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은 특히 아테네 문명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아테네 문명이 현실의 바탕을 둔 반면 이집트 문명은 죽음이라는 초인간적인 거대한 힘이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피라미드라는 무덤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농한기에는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백성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한가롭게 엉뚱한 잡생각을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제들은 백성들을 신전과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했습니다. 이 일은 사제들 입장에서 꼭 먹고 알먹기였습니다. 신전도 건축하고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 과정에서 사제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죽은 자의 심장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무게가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전과 피라미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서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행동은 신과 대리인인 사제들의 뜻을 거역하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결국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겠지요.
이리하여 고대의 이집트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내리를 사로잡은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이 죽음에 붙들어 맨 것은 이집트의 유일한 지식인 집단인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등에 업고 왕, 즉 파라오조차도 넘보기 힘든 권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왕자에 앉아있는 독재자, 즉 파라오의 나라였고 그의 변덕과 욕망이 그 나라의 조건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 파라오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바로 사제들이었습니다. 반면 백성들의 목숨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사무직들조차도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사제들 앞에서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어느 귀족의 비석에 새겨진 글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지체 높은 신분의 귀족이었음에도 그의 비석에 새겨진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재판관인 사제 앞에서 채찍을 맞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한껏 칭송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운은 전적으로 사제들의 전행과 왕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은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곳에서 안락함을 찾으려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곳은 오로지 죽음의 세계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 지식은 오로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깨우친 진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데에만 활용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유일한 지식계층인 사제들이 이렇게 구축한 힘은 오늘날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왕인 파라오조차도 그들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의 절대적 권위를 이해하려면 파라오 아케나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제8왕조의 10번째 파라오였던 그는 수년 동안 사제들의 권력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임기 중 전통적 사제들의 기반인 다신교를 배척하였습니다. 그 대신 사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일신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유일신 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제들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고 난 후 일부 주장에 따르면 사제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의 유적은 파헤쳐지고 동상은 파괴되었고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라오 명단에서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의 이름조차 모른 채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그의 비밀 무덤이 발견되면서 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이렇게 왕인 파라오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 권위를 쌓아 올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거대한 피라미드 지하에 있는 죽음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백성들은 죽은 자가 걸어다니고 잠을 자고 그리고 연애를 즐기는 그곳에서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었던 현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성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뜻이고 그 영혼이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은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실제의 삶이 고통스럽고 앞날이 암울할 때, 삶이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가 없는 요새 안,
무덤 속으로 도망쳐 그곳에 영원한 피난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기아와 질병도 없고 불이나 칼, 그리고 채찍이 난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이집트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세계의 허상이 눈에 보이는 실제하는 세계의 현실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시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미라를 만든 다음 그것을 보관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거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어마무시한 피라미드였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거대한 사막을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그것 또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막의 영혼이 되었고, 거대한 자연의 힘에 압도당한 인간의 영혼이 그려내는 환상 속의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잊은 채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폐가에서 하룻밤을 쉬어가는 나그네는 빗물이 새는 지붕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길 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는 곳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나그네는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마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이성이 사라진 그곳에 예술이나 문명의 창조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허용된 이성은 사제의 권위를 손상할 염려가 없는 수학뿐이었으니까요. 자, 우선 이 두 조각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아파이아 신전의 전사라는 그리스 조각인데요. 그리스의 아테네 앞바다에 있는 아이기나 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제작연대는 기원전 570년으로 추정됩니다. 오른쪽은 아슈르바니팔 왕의 사냥이라는 아시리아 조각인데요. 오늘날 이라크 모술 지방에 있는 아시리아의 니네베 유적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과 유적이 출토되었죠. 기원전 63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파이아 신전의 전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조각을 놓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명 비평가 파터는 그리스 조각은 손재주의 완벽함과 아울러 인간이란 존재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한 인간 내면의 가치를 신선한 감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시리아의 조각은 노예처럼 전쟁터로 끌려가는 군인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긴 행렬처럼 일종의 견고함과 잔혹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혹평하였습니다. 글쎄요, 아시리아의 조각이 잔혹성을 보여준다는 파터의 그 혹평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느 작품이 더 훌륭하다고 콕 집어서 평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6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 동시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간 내면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인간 내면에 천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피의 격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결국 너 자신의 내면을 알아라 라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또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